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오늘 조합원 총투표에 붙였습니다. 16일 만에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건데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오늘 오전 11시 10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빠르면 12시 조금 지나서 나온다고 하고 오늘 중으로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과반이 넘어서 파업 철회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갈지 좀 결과를 먼저 전망해 볼까요?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곧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파업의 동력이 떨어지면 중단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계속했을 때 이 노조의 이 불참하는 이탈하는 대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노조의 존립근거마저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조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업무 현장에 복귀하면서 노조가 와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자라는 결과를 유도한 다음에 노조를 계속 지속시키면서 현안에서 가장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선까지 얻어내자라는 행위가 바로 중단 여부를 묻는 겁니다. 네. 중단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많잖아요.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지금 그 원래 평년의 그런 지금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힘든 어떤 상황이 여론이 물론 노조의 어떤 파업도 여론이 흔쾌히 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고 위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안에 깔려 있는데 사실 그 화물연대 어떤 그런 파업은 화물연대만의 어떤 파업의 결과가 아니라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논문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한국 고용노동정보원에서 연구원이 만든 자료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화물연대가 한번 파업을 했을 때 효과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60조 원의 피해액, 그러니까 단순 액수만이 아니라 파급해서 영양까지 다 포함하면 60조 원에 가까운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문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중단을 묻는 이런 오늘 회의는 아마도 이 노조원들이 노조를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우리가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빠르면 이제 곧 나와서 좀 관련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대한 생각 평론가님과 좀 같으신지요? 민주당이 그 화물연대가 원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오늘 또 국토위에서 의결을 하고 오후에는 아마 그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이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믿고 찬반 투표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화물연대 분들이 개인 사업자이거나 이제 노동자이거나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차량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파업들을 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가 법과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간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 대응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들이 좀 그 태세를 전환을 해서 화물연대 파업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일단
그 비서관님 말씀에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정부가 지금 불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작하자마자 쇠총으로 다 그 참여하지 아니한 비노조원의 화물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건 즉 그 법이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해야지만 그게 위헌일 텐데 이 법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화물연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그때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를 흔들려는 그런 파업은 본때를 보여야 한다라고 근로감독관 오찬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담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지금 지금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적시한 적이 있거든요. 즉 그때 그 법을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그런 어쨌든 입장을 보였던 이 민주당의 전신이죠. 열린우리당이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복귀하라라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실제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표현이므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불법이다라고 적시하진 않았다는 거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적대적인 표현들을 썼고 이 표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나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들이 계속 협박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이후에 굉장히 강경 모드가 됐고요. 국힘에서도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었고 6월 파업의 경우 선복귀 후 대화를 이미 화물연대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이고 정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ILO의 그 비준된 협약에서 보더라도 강제노동 금지를 위반하고 있고 ILO가 긴급 개시를 하겠다고 그 정부의 공문을 보낸 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통상협상이나 관세 무역 협정에 굉장히 많은 여파를 미칠 것이고 노동계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입법화 그리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는 건데 여야 공방이 지금 거셉니다. 사실 원래 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는 정부 여당이 제안을 했고 어제 민주당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는데 품목 확대를 두고 좀 대치를 이어가다가 오늘 정부는 다시금 이 3년을 연장하는 안조차도 좀 다시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국토부 법안 소위에서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개정안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점 찾아가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요. 네. 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건 3년 아니었어요. 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건 폐지해라. 아예 안전운임제를 연구해달라라는 게 파업의 1차 요구, 2차 요구가 이 품목 확대. 네. 그 당시에 6월 달로 다시 되돌아가 보죠. 정부가 출범한 지 5월 10일 날 출범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파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어떠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제나 화물연대는 파업을 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03년도 취임하자마자 사회적 그런 협약을 하겠다.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조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로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분노를 한 것이고 두 번째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 파업이 사실 정당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뭐랄까 정부를 출범하고 조각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는 다음에 뭔가 협상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화물연대는 민노총 산하 언제나 이렇습니다. 정부 초기에 흔들어 놔야 된다. 이게 완전히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역시 한 달도 안 돼서 파업을 벌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초기에 파업을 저 한다고 아직 해서 말씀 다 안 끝났습니다.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건 잘못된 태도죠. 어떤 파업도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워딩을 갖고 온 게 참여연대 초기 집행부시고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장관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노총 쪽의 연간 파업 계획은 타격이 큰 목적이다. 화물연대를 먼저 시킨 건 뭐냐면 화물연대가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에 그렇게 해서 지하철 철도 노조를 연쇄 파업하고 그래서 공공 부문이 이끌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민간 부분이 밀게 함으로써 일단 정부를 흔들어 놓고 보자. 이게 민노총의 사실 파업 일지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걸 노무현 정부의 장관이 그래서 이 민노총의 연간 파업 계획이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그 인용으로 제가 갖고 온 것이고요. 참여연대 직접 만드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보죠. 그래서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당시에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둘 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품목 확대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운전이라는 건 표준화 규격화가 돼야 되는데 표준화 규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표준화될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컨테이너 부분하고 시멘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둘은 부피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표준화 규격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왜 못 만들었느냐? 그 민주당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민주당 정부도 못 만들고 지금 국민의힘 정부도 못 만들었어요. 왜? 표준화 규격화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다른 품목에 한해서 다 일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좀 수기를 하고 검토를 하자. 이건 정부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176석에 다수당 아닙니까? 그럼 그 협의체를 지금 계속 이끌고 있는 게 제가 알기에는 이 특별위원회인가요? 그것도 민주당이 지금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거는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럼 안전운임제 3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일몰제를 누가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일몰제를 만든 건 뭐냐면 3년 동안 해보고 그 결과로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일몰제를 만들기 전에 2019년도에서 일몰제를 만든 작년까지의 데이터에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화물 자동차의 경우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과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의미대로 보면 이번에 일몰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래 3년간 데이터를 한번 다시 축적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걸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국정 초기에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해결 못하고 이제 6개월 됐으니까 그럼 논의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일몰제 3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과속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 사망자의 부분은 이제 판단이 여러 가지 분분하기는 합니다.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그 현재 그 화물연대의 현 실태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연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과속, 과로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의 안전도 있지만은 도로를 운행하는 또 다른 차량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안전 운임제가 검토가 된 거고 그 기준은 최소 임금, 최소 수입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전 운임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려면은 표준임금이나 생활임금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또 화물연대 측과 논의도 하고 정부와 국회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지금 전혀 대화는 없다. 3년 연장도 지금은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궁극적인 목표가 운송 근로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고 이게 일몰제, 그러니까 올해까지로 유효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연장하자, 뭐 더 나아가서 일몰제 없어지는 거를 폐지하자라는 입장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은 이거는 화물 자동차 운송법에 관한 입법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네. 이런 비용들은 또 화주나 또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논의도 필요를 하겠죠. 적극적으로는 국토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럼 어떤 카드를 좀 쓸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일단 국민의힘은 파업의 어떤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오늘 파업. 그러니까 파업을 중단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민노총의 총파업. 사실 민노총의 총파업은 이 화물연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근거가 만약에 화물연대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민노총이 그 19일인가요? 19일부터의 어떤 총파업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까도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서 만약에 파업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좀 안정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충분히 법안이 만약에 안이 들어왔다고 해도 또 통과가 됐다고 해도 개정하고 개정하는 것 특히 말씀하셨듯이 한쪽의 어떤 입장만 지금 반영돼 아니라면 이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개정을 해야 될 어떤 필요를 아마 민주당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단계 그러니까 오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 법안이 뭐 실제로 된다 안 된다는 건 많은 그런 그 전 단계들 외부 영향들 그러니까 파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원만하게 정말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관계가 안정화될 때 국민의힘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설 수 있는 여지라고 하면 사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3년 연장하자는 제안조차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거 같아요. 어차피 지금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인데 정부가 3년 연장안을 약속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 파업하지 말아라. 우리가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얘기였어요. 그런데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니 파업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어떤 제안이었는데 그거를 걷어찬 건 화물연대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화물연대가 중단을 하게 된다면 정부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완전히 손을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도 3년 약속을 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어떤 안이 더 좋을까라는 내부 수기가 분명히 있었고 또 외부 용역도 있었던 걸로 봐요. 저는 가장 좋은 건 지금 현 단계는 아무리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과적 과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이게 개인 차주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용 관계라면 시스템이 있어서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이게 고용 계약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용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즉 갑자기 집에 환자가 생겼다거나 내가 아들이 대학교 등록금이 닥쳤다거나 이랬을 때 목돈이 들어가는 어떤 상황들에서 내가 그래 새벽에 더 뛰어야지 했을 때 이걸 안전운임자가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전함에 대한 어떤 이 운행 횟수라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촘촘히 해서 아예 화주와 차주 간의 그런 이 계약서에 그것을 담보로 하는 명기를 해서 몇 시간의 운행을 아예 법제화한다면 법제화가 아니라 계약서에 담는 그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애매한 거죠. 그냥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올리면 이렇게 내려가겠지라는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과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만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화물 근로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귀족 노조라고 폄하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월 수입이 300에서 500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또 대출받은 이자 그리고 톨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다 빼면은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에 의한 실태 조사를 보면은 화물 근로자들이 그
짐을 상차하고 하차하는데 무조건 막연하게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7, 8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짐을 실은 다음에 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또 상차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졸음운전하면서 이동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차량이 쉬고 있는 그런 그 기기 확인들을 해보면은 한 달에 5일에서 6일밖에 8시간 이상 차가 쉬고 있는 기간이 그럼 25일 동안은 엄청난 과로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과적과 과속과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거를 국가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현 상황이고요. 저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협점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파업의 철회 여부, 이제 곧 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가운데 민노총이 지금 오는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화물연대 그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긴급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적대시하고 대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 성격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일부터 연대를 하겠다고 오늘 이제 민주노총이 발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차 파업 바라보는 시각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저 모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지금 오늘 화물연대 중단 여부와 연계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노총도 지금 참 답답할 겁니다. 동력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원래 공공운수 부문 노조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시작을 하면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가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또 이력도 많고 강성으로 불리는 철도 노조가 사실 관건이었어요. 민노총의 부문은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있으면 민간 부문은 주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이 대우조선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노동자 수가 근로자 수가 많고 또 이쪽 공공부문은 철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안 하더라도 철도 노조와 현중 노조 뭐 이렇게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참여를 하면 그 동원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노조 모두 다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철도 노조도 단협 뭐 성사됐고요. 또 현중 노조도 현중 노조 3사가 모두 다 단협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파업에 불참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 동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국민들의 어떤 비난 여론이 아직까지도 많다. 그래서 아마 민노총은 지금 그 신문 광고를 하기 위해서 뭐 모금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여론이 밀리고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딴 파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국정수행 지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1.5%로 12월 첫째 주에 5주 만에 40%대 진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금까지 분석을 한 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출근길 문답 그 도어 스태핑 중단을 통한 말실수가 줄어든 것으로 여권에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야 국정 운영의 안정도가 될 텐데 부정평가가 그동안 2배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경 대응과 그리고 언론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까지 이전을 했는데 차단벽을 치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지지율 상승 효과라면 또 다른 이런 대안들을 찾아갈 텐데 저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화물연대 강경 대응, 도어 스태핑 중단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분석해 보신다면. 일단 악재가 더 많았던 한 주였어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나 가짜 뉴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 공격적인 네거티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갔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경 대응이라고 표현되는 또 정부는 지금 원칙 대응이다, 강경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파업에 정부가 어쨌든 원칙적인 대응도 좋지만 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다든지 뭐 손을 내민다든지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훨씬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그 다음에 돌아올 후과를 알기 때문이죠. 협상이라는 게 단번에 뭐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피해액이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1조, 그다음에 2주 되면 그 배로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업의 효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른 전 산업의 부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화물연대의 캐치프레이즈도 우리가 서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이게 지금 화물연대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건 지금 빨리 멈춰야 된다. 이 산업 파급 효과 이것 때문에 도리어 더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나선 것이 도리어 국민들한테 아 그래 일관되게 어쨌든 경제를 지켜나가라는 성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르면 오후 1시 전후로 파업 관련한 투표 결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전환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또 축구 국가대표팀 전원이 만찬을 가지는 모습 보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영빈관에서 자랑스러운 국가대표팀, 축구팀의 환영 만찬들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 모습들을 봤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정말 너무 애썼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영빈관에서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모시고 만찬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자리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볼 트래핑을 하기도 하고요. 뭐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보시는 시각 어떠셨어요? 볼 트래핑 부분은 제가 이 대선 과정에서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몸이 좀 이렇게 이렇게 보이셔도 운동신경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즉,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증언을 하기를 고등학교 때 충안고등학교 원래 야구를 잘하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 야구팀 말고 충안고등학교 야구팀 말고 반대항 무슨 야구대회 같은 데서도 늘 투수를 할 정도로 네. 운동신경이 좋고 또 축구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유족 그런 분들도 모신 게 참 화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제가 참 좋았던 건 세대가 다르니까 풍경이 달라진다. 제 MZ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껴안고 막 사진을 찍는다거나 배에다가 뭐 이렇게 손을 대거나 아니면 영부인과 뭐 이렇게 이 어깨를 뭐 두르는 듯한 어떤 느낌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저께 초반에 막 뭐 환영사, 만찬, 건배 여기까지는 좀 딱딱했는데 그 이후에 뭐 누가 제일 잘생겼느냐는 질문이라든지 또 이런 함께 볼을 나눠주고 선물하는 그런 광경들 사진 찍는 광경들에서 완전히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권위를.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자꾸 만나고 거기 기운도 받고 또 이야기도 듣고 경청하는 어떤 자세 또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전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눈물을 조금 보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워낙 뭐 감정이 조금 여리신 분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실제로 포르투갈 전에도 경기에서 이겼을 때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울컥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네.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소탈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관저에서도 야당 대표들과 만나고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됐는데 노동계와 만나고 시민사회와 만나서 지금 소위 말하는 관저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확대를 해갔으면 좋겠고 그런 소탈한 모습이 선택적 대상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